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문학지문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뒤에 있는 41번부터 45문항에 있는 현대시, 고전시가 복합지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래 문제 풀 때는 43번 문제의 표현 방법에 대한 특징부터 읽어본 뒤에, 그리고 42번의 A와 B의 특징, 그리고 44번의 소와 낙대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45번 문제를 토대로 해서 41번 문제를 푸는 순서대로 풀어야 할 것이나, 지금 선생님은 지문을 해설을 하는 것을 더 중요도로 보고 핵심으로 보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품,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는 작품을 볼 텐데, 일단 제목 자체에 뭐라는 그리움이라는 주된 정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 방울 쏟아져 내리는가? 라고 얘기했는데, 자, 눈이 오는가? 한 방울 쏟아져 내리는가? 라고, 자, 비슷한 구절이 뭐 되고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는데, 그냥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층적으로 반복되고 있고요. 뭐 하다? 길게, 더 느려서 표현되고 있고, 이걸 우리 몇 번 문제 보기에선 43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자, 뭐라고 표기하고 있죠? 어형 변화 반복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어형 변화 반복법이라는 것을 우리 이전 기존에서의 수능 문제에서는 뭐 했다? 반복하는데 변주했다 또는 뭐 했다라는 표현으로 변용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사용이 됐었으니까 저렇게도 용어를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고, 당연히 뭘 했으니까 반복을 했으니까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겠죠. 자, 그리고 눈을 보면서 북쪽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용학이라는 시인이 과거 고향이, 실제 고향이 저기 북한 쪽인데, 뭐를 보면서? 눈을 보면서 뭐를 떠올리고 있다? 고향을, 그리운 곳을 떠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자, 여기서 그럼 눈은 뭐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리움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로 가겠습니다.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뭐가 내리는가? 눈이 내리는가? 그렇죠? 그리고 뭐뭐하는 뭐뭐 위에, 뭐뭐하는 뭐뭐 위에라고 했으니까 뭐랑 뭐가 1, 2행과 3, 4행이 뭐를 이루고 있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대구를 이루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달린 3년을 와서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대는 내리는가라고 지금 1연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누구라는, 너라는 구체적 대상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너가 하자가 뭐 하는 대상, 그리워하는 대상, 그리움의 대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작은 마을이 또 화자에게 뭐의 대상이다? 그리움의 대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적 상황을 생각해보면 화자가 있는 곳에 뭐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눈이 내리고 있고, 자기가 그리워하는 곳에 많이 내리던 눈을 다시 떠올려서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도 뭐 했습니다? 반복했고, 차마 그리운 곳이라고 했으니까 1년에서 나타나는 반복과 비슷한 형태의, 유사한 형태의 반복법이 나타났고, 화자의 정서가 강조되며 운율이 뭐 된다? 강조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자,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 방울 쏟아져 내리는가 라고 1연의 내용이 다시금 반복되는 뭐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수미상관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죠? 우리 43번 문제에서도 수미상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자, 우리 규칙적, 공식처럼 알아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수미상관은 운율을 형성하고 정서를 강조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뭐를 남기는 효과가 있다, 운율을 남기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서도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가 강조되면서 마무리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좀 쉬운 시였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작품은 천양희 시인의 길을 찾아서라는 시인데, 자, 딱 봐도 어때요? 일반적인 형태의 시와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어때요?
행의 구분과 연의 구분이 없는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호흡이 나타난다. 산문적 어조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미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산문적인 어조와 또 어떤 표현법이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연쇄법이 사용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내면 의식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길을 찾아서인데, 자, 보통 문학작품에서 길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의 인생 또는 뭐라는 의미, 삶이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를, 우리의 인생, 삶을 길에다가 뭐해서 표현하고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도 무방하겠네요. 자, 밝고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라고 먼저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화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라고. 자, 명암리라는 구체적인 뭐를 제시했습니다. 지명을 제시했죠. 그렇죠? 그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 길끝이 나를 당긴다라는데, 실제로는 길끝이 나를 당긴다라기보다는 내 눈길이 그곳에 뭐 하는 거죠? 주의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끝이 나를 당긴다라는 것은 뭐 주객이 뭐된 표현이다, 전도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명암리라는 지명, 밝고 어두움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무언가에 대해 인식하고 성찰해보게 되는 것으로 시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밝고 어두운 것은 뭐만이 아니랍니다. 빛만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인생 또한, 우리의 삶 또한 뭐하다? 밝고 어둡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 자, 내 안에, 여기서 안이라는 건 정말 뭐 12지장, 미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닐 테고, 우리들의 내면, 화자의 내면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내면의 새길들, 뒷길들 반복했습니다. 비슷한 구절. 새길이라는 건 뒷길이죠. 사이로 난 길, 뒷길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는 우리 내면에서 밝은 부분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도 뭐가 있다 이거죠. 어두운 면이 있다 이거죠. 밝은 면도 있고. 자,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 마음의 구석까지 뭐 해진다? 뭉클해진다라고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화자 내면에, 자기 내면의 어두운 면을 보고 뭉클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길은 모를수록 새롭고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낯설게 만나는 바람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라고 선생님이 좀 이어서 읽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새로워서 낯설고 낯설게 만나는 이라고, 자, 같은 구절이 뒤에 구절에서 이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표현법? 연쇄법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화자가 지금 앞부분에서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뭉클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식에서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 하다고 느끼는 거죠? 낯설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낯선 나의 내면의 모습이 또한 어때요? 바람소리, 물소리처럼 청각적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 소리가 뭐하다? 기막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화자는 자신의 지난 내면에 대해 성찰하고 나서 뭐하고? 기막히고 놀라운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눈길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 성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모르는 길. 우리는 아직 앞날을 알 수 없잖아요. 밝기까지 따라온다. 나는 생애. 여기 힌트를 줬네요. 생의 명암을 내 인생에 밝고 어두운 면을 다시 비춘다. 다시 한번 되돌아 살펴본다. 성찰해본다. 비추다가 또 뭐 했습니까? 같은 구절이 이어져서 뭐 되고 있어요? 연쇄되고 있죠. 그렇죠? 이 낯선 길을 오래 바라본다. 오늘도 길은 이제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삶을 의미하는 거죠.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 다 늦은 저녁에야 마음의 능선. 마음은 분명히 무슨 관념인데, 추상적인 관념인데 그걸 무언가 언덕에 능선이 있는 것처럼
뭐 해서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 추상적 관념의 구체적 형상화라고 부르고, 하자는 또 다시 뭐 다음 너머에 있어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 미래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알 수 없는 길 속의 길, 인생 속에서 우리는 헤어지고 또 만나야 된다. 인생이란 건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는 일이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뿐입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앞에서 했던 물음, 그죠? 그리고 소리치며 대답하라니 지나간다 라는 것은 그렇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뭐라기보다는 물어봤다라는 저 질문에 대한 답을 서리적으로 표현했다. 뭐만 아니라 빛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밝고 어둡다라는 걸 누가 이야기해 줍니다? 바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뭐되어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의인화돼서 표현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는 누구의 깨달음이다? 화자의 깨달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내 안에서 뭐한 길? 웅크린 길. 웅크렸다는 건 무언가 감춘다 또는 드러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는 것은 내 내면의 어두운 면을 뭐를 통해서, 마음속 성찰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놓는다. 뭐 해놓는다? 해소해주고 치유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천양의 신의 길을 찾아서 명암리 길이라는 시는 하자 명암리라는 구체적 지명에서 밝고 어두운 것이 뭐만이 아니라 길뿐만이 아니라 빛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면의식에 대해 성찰하고 그 흐름을 통해서 마지막에 치유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 내면의식의 흐름의 변화를 산문적 어조와 연세법을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다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전시가 한 편이 있는데, 자, 박인호 씨가 지은 누항사라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배웠었지만, 자, 이 가사라는 갈래에서도 조선 전기 때와 후기 때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조선 전기 때의 가사의 경우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 대부분이었냐면 유교적 충위 사상을 다루거나 아니면 자연 친화적인 사상을 다룬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정철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또는 뭐 성삼별곡 이런 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조선 전기가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면서 양반들 중에서도 삶이 매우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방금 선생님 뭐 하게 됐다 그랬죠? 전쟁을 겪으면서 뭐 하게 돼? 가난해지게 돼. 몰락하게 된 양반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자, 그 사대부들 또한 이와 같은 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뭐를 느끼면서, 괴리를 느끼면서 내적 갈등을 느끼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해소되어 가는지, 그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내는지를 보는 것이 조선 후기 가사의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가사 작품의 이 박인호의 누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인호의 누항사의 누항은 무슨 뜻이냐면 누추한 거리라는 뜻으로 화자의 가난한 삶의 모습 그 자체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기태심하야, 한기태심 뜻 잘 봅니다. 가뭄이 극심하여 시절이 다 늦은 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화자는 몰락 양반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가뭄이 심해서, 우리 농사들은 대부분 벼농사였죠. 논농사.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한데 가뭄 때문에 모내기 시기를 다 놓쳤다, 늦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주 높은 논에 잠깐 갠 잠깐 개업 동안 내리고만 지나가는 비에 이런 뜻이죠. 도산 무원수를, 도산 길 위에 흐르는 근원 없는 물, 그냥 줄줄줄 흐르는 물을 반만간 데워두고, 잠시 데워두고 자기 논에다가
소 한 번 주마하고 자, 소 우리 뒤에 의미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쵸? 소 뭐를 짓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필수적이죠? 농사 짓는데 매우 필수적이죠. 그쵸? 소 한 번 주마하고 엄성이 엉성하게 하는 말 누군가 야, 소 한 번 빌려줄게 라고 대충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한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 없는 화분에 어때요? 무슨 배경? 시간적 배경 나타나네요. 그쵸? 허위 달아가서 뭐가 사용됩니다? 의태어가 사용됩니다. 자, 허위 허우적 이런 뜻이거든요. 자,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뭐를 가지고 소를 빌릴 수 있지 않을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굳게 닫힌 문 밖에 아들은 기울어서서 큰 기침을 양부터 오래도록 한 후에 이러느라 했는데 오래도록 했다는 걸로 봤을 때 집주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별로 반갑지 않아 한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올라가서 자 그 누신고라고 자 드디어 누가 집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너 누가 와서 이렇게 밤에 밤늦은 저녁에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문학작품 읽을 때 어떤 어존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집주인과 화자의 대화를 통해서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집주인이 그 누신고라고 물어봤더니 화자가 영치 없는 내용이라 라고 지가 영치 없는 줄 아나 봅니다. 그렇죠? 자 초경도 거인데 그 어찌 와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대답하기를 매년 이러하기 연년 매년마다 이러하기가 구차한질한 것만 소가 없는 군가 가난한 집에서 해영 근심이 많아서 왔습니다 라고 소 한 번 빌리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집주인이 다시 대답합니다. 공한이나 공짜로나 값을 치거나 주억짓고 하지만 다만 어젯밤 건너집 저 사람이 목불분 수기치 숯뻥을 기름지게 구워서 갓 익은 삼에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거든. 왜 그랬을까요? 나도 술 빌려줘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 사람도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으려고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로 주마 소를 주마하고 큰 언약 했거든. 약속했거든. 실약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마음이 편치 않으니 사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밤늦게 뭐하러 갔는데 소를 빌리러 갔는데 결국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화자가 양반이다 보니까 대놓고 거절하기보다는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거죠. 그래서 화자가 대답합니다. 실제로 그러하다면 설마 어찌 하겠습니까? 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되돌아오는 것밖에 도리가 있겠습니까? 험먼덕 숙이 쓰고 험먼덕 다 떨어진 모자입니다. 평민들이나 쓰는 모자예요. 누구의? 화자의 가난하고 궁핍한 삶이 보여주는 소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핍한 삶의 모습 숙여 쓰고 칙없는 집신, 뒤축이 다 떨어진 집신인 거죠. 마찬가지 궁핍한 삶의 태도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설피 물러오니 아까 갈 때는 허위 달아가서라고 했는데 돌아올 때는 설피 어슬렁 이라는 또 뭐를 사용했습니다. 의태어를 사용했는데 아까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도 소를 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갔는데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실망하는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화자의 내면 심리가 이 의태어, 설피를 통해서 또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자, 풍채적인 형용력 초라한 내 모습이 짖을 뿐이로다. 개만 짖을 뿐이로다. 지금 실망해서 이렇게 어슬렁하고 있는데 저기 밖에서 왜 개가 짖는 거죠? 하니까 화자의 그 뭐한 심정이 참담한 심정이 더 되고 있다, 고조,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와실에 들어간데 어떤 집? 좁고 누추한 집이란 뜻이에요. 화자의 어떤 삶의 모습?
궁핍한 삶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소재죠. 그죠? 들어갔는데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잠 못 이루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설의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북창을 비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뭐는 대승 새 이름이에요. 이내 하늘 뭐 한다? 돕는다, 더 멋시킨다, 고조시킨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란 뭐는 개와 대승이란 새는 화자의 참담한 심정과 한을 더 고조,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종조 추창하면 뭔들을 알아보니 뜻 확인해봅니다. 즐기는 뭐 또한 농가 또한 농가 누구들의 농부들의 노래도 흥 없이 들린다. 오늘은 흥겹지 않다. 화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슬픈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세정 모르는 한심, 세상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르는구나 라고 뭐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아까운 저 소비 쟁기는 벽보니 날도 참 좋구나. 가시 엉킨 묶음밭도 용이 이렇게 쉽게 갈겠다만 허당 강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뭐 없으니까, 소 없으니까 쟁기가 아무리 날이 좋은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다. 춘경도 거의 도다. 봄에 밭 가는 일도 거의 다 지났다. 다 때려쳐주자라고 결국은 농사일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현실의 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표현했는데, 자, 그래도 박인호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유교적 충의사상에 투철한 선비, 사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이제 표현되는 부분이 여기인데, 강호한 꿈을 꾸런지 노래러니라고 하는 이 부분, 강호한 꿈, 어떤 삶을 살겠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뭐죠? 이상이죠, 이상. 그죠? 자, 꾼지도 오래입니다. 왜?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갔으니까. 자, 구복이 위로하니 무슨 뜻인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어려우니 어느덧 뭐했다? 잊었다. 이해되죠?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 그렇지? 천피기욱한데 녹죽이 많기도 많구나. 대나무 많기도 많구나. 저 가까이 보니까 대나무 많기도 많다. 유비군자들아, 뭐 현명한 군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낙대하나, 낚싯대거든요. 낚싯대 하나 뭐 해다오, 빌려다오. 그럼 뭐를 즐기기 위함일까요? 낚시를 즐기기 위함이겠죠. 그럼 자연을 뭐 하기 위함입니다. 즐기기 위한 도구. 자연을 즐기기 위한 도구가 낚싯대입니다. 그죠? 자, 노화, 갈대나무 깊은 곳에 명월청풍. 뭡니까? 이런 거 나오면 바로 뭐 떠올려야 돼요? 자연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연을 뭐 돼요? 벗대요. 임자 없는 풍월강사. 이 표현 좀 뼈가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화자는 소를 빌리려다가 못 빌렸어요. 그렇죠? 집주인이 거절했단 말이야. 근데 풍월강사, 뭐는? 자연은 뭐가 없어요? 임자가 없죠.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다라고 현실에 대해서 살짝 비꼬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임자 없는 풍월강사의 절로절로 늙으리라는 건 자연을 버타여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자연을 순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표현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심한 백구야 오랴 하며 말라 하랴 라고 자연을 함께 즐기겠다. 우리 백구는 자주 나오는 자연물이니까 흰 갈매기, 그치? 자, 다툴 리 없는 것은 또 나오네. 다툴 리 없는 것은 다문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다툴 리 없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경쟁에서 누군가 더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문 해석 해봤고요. 본문 해설 해봤고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 텐데, 자, 42번의 경우 A와 B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A는 앞에 나오는 A는 뭐였어요? 백무선 철길위의 철길이었고요. 그리고 B에서의 길은 뭐였습니다? 샛길이었습니다. 자, 철길은 화자가 뭐 하는 곳? 떠올리는 그리움의 장소에 가는 기찻길이고요. 샛길은 화자 내면의 어두운 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결국 몇 번이 되겠네요?
이전의 경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그리움의 장소. B. 내면을 새롭게 성찰하면서 떠올리는 대상이 뭐다? 새끼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문제는 쉽게 해결 가능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표현법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죠? 위에 있는 내용은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사실 그 내용만 꼼꼼하게 읽어봤어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치? 자, 가에 눈이 오는가?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복된 눈 내리는가? 오는가? 내리는가? 어형 변화 반복법. 맞네요? 그죠? 되풀이하면서 대상을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구체함으로써 정감의 깊이, 그리움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2번. 가에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우리 아까 뒤에 길을 찾아서에서 봤던 것처럼 앞에 구절을 끝내고 그 다음 구절이 앞에 나왔던 구절로 다시 시작될 때 뭐라고 하는데 연쇄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연쇄법이라기보다는 뭐가 사용됐다? 반복법이 사용됐고 위에와 마찬가지로 어형변화 반복법이 사용됐다고 보는 편이 맞기 때문에 몇 번이 틀리네요. 2번이 틀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다음 몇 번? 2번. 자, 3번. 이름과 우연은 뭐의 방법? 수미상관. 맞네요. 그죠? 근데 연속된 거 아니고 1년과 첫연과 마지막 연이니까 비연속 반복법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쵸? 그리고 수미상관의 효과는 공식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쵸? 뭐를 남긴다?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4번 문제. 밝고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한가? 계속 뭐 했어요? 어형변화 반복법. 맞습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화제법, 깨달음. 우리의 인생 또한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구나라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자, 낯설다, 낯설게 만나요. 비춘다, 비추다. 이게 무슨 편? 연쇄법 맞습니다. 자, 어구와 어구 사이 어떤 관계? 유기성, 밀접한 관계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고 2번이 답이고 뒤로 넘겨서 자, 44번 문제 보면 자, 뭐를 짓는데 꼭 필요한 것?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것. 하지만 화자는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소고요. 그래서 화자가 농사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낚싯대는 화자가 그걸 포기하고 뭐를 즐기겠다? 자연을 즐기겠다라고 하면서 빌리고자 하는 대상이죠. 적절치 않은 거 찾겠습니다. 화자는 주인이 못 부른 수비치를 언급하자 설마 어찌할꼬 하고 물러나는데 이를 통해서 소가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 맞나요? 자, 2번. 화자가 대승, 새 이름이라고 했어. 농가. 원래 평소에는 즐겨 부르던 노래인데 흥이 안 나? 이 소를 빌리지 못해서 춘경, 봄농사를 짓지 못한 데서 비롯된 감정. 맞습니다. 그렇죠? 3번. 화자는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을 쉬면서 고민한 끝에 결국 낚시나 하자 생각하는 거고요. 5번. 화자에게 소와 낙배는 남에게 빌려하는 것까지.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강호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화자에게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만 해당하죠? 낙대에만 해당하죠? 뭐는 소는 농사를 짓기 위함이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입니다? 4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화자에게 낙대는 명월초풍. 뭐라고 이해해야 돼요? 자연. 그죠? 자연에 거시되어 근심 없이 살고자 하는 태도. 맞습니다. 자, 45번 문제. 어쩌자고. 자, 적절치 않은 거. 미안합니다. 적절치 않은 거. 어쩌자고라는 뭐 사용? 부사어 사용하면 뭐가 더 돼요? 의미가 더욱 강조되죠. 그렇죠? 잠못 이루는 화자의 그리움, 강조, 부가 맞습니다. 자, 명암리에서 밝고 어두운 걸 떠올림으로써 지명, 뭐라는 명암리라는 지명을 통해서 떠올리게 된 화자의 인식, 삶에 대한 인식 드러내는 거 맞네요. 자, 디귿, 마음의 능선, 마음이란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해서 표현했어요. 내면의 심리 상태를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4번. 길을 풀어놓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현실과 제약이 없어 당당하게 도전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자, 이거 뭐죠? 풀어놓는다라는 건 내 안에 숨기고 싶었던 것, 감추고 싶었던 것들을 풀어놓는.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치유되는 장면이지 도전한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5번. 헛넘너. 뭐였죠?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드러내는 소재. 설피설피. 뭐를 사용해서? 의태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실망감과 안쓰러운 처지를 더 강조해주는 표현이었고, 중요했죠? 화자의 참담함을 더 강조해줍니다. 화자의 행동, 주변 상황 묘사함으로써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처량한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몇 번? 4번이고 자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 41번 문제 보시면 공통적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렇죠? 자연물에게 인격 부여한 거 뭐 있었죠? 딱히 없었습니다. 공간의 이동 있었습니까? 없었죠? 친숙한 소재, 만족감. 친숙한 소재가 드러나는 건 뭐에 있긴 한데 마지막에 다 누함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소재였죠? 하지만 만족감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에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비롯된 내면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가에서는 눈 내리는 것을 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나에서는 명암이라는 지명을 보고 자신의 내면의식에 대해서 뭐 해보고 있다. 성찰해보고 있다. 4번 다 뭐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가 없어.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와. 안타까워. 철회하네. 에이 자연 곁에 살고 싶어. 라는 내면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41번부터 45번 문제에 있는 선지들, 문학 작품들 분석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실 이 앞에 있는 작품들은 딱히 내용을 다 설명을 하기보다는 문제풀이 정도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문제풀이하는 영상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